안녕하세요. 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 시험 1차 시험, 그중에서 저는 2교시 민법 시험을 해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먼저 해설을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총평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40문항 중 다음 중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즉 판례를 답으로 구하는 지문이 대부분의 지문, 33문항이 결론을 판례를 답으로 구하는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7문항이 조문 내지는 개념을 아래만 답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개별 유형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문제는 오지선다행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총 7문항이 박스 형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 4문항이 사령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박스 형태 문제와 사령 형태 문제는 그 비율적인 변화가 예년에는 사령 문제가 조금 더 숫자가 많았고 박스 형태 문제 숫자가 조금 더 사령보다는 적었지만 올해는 그 비율이 역전됐지만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의 범위와 관해서 민법 총칙 파트에서 24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했거나 최소한 대등소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때문에 내가 예년보다 문제를 더 맞추지 못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민법 총칙은 예년보다는 수월하게 출제가 되었다. 다만 일반적인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지문 형태와 달리 약간의 어떤 유형적인 패턴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은 당황할 수는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항상 난이도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과 비교해서 물권법과 채권법은 작년보다는 많이 수월했다. 즉 작년 23회차 문제에서는 특히 채권법은 대부분의 지문들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해결이 힘든 것 같은 고난이도의 어떤 설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물권법과 채권법이 몇몇 지문을 제외하고는 다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24회차 민법시험은 23회차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4문제 정도는 쉬워졌다.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내가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70점 이상의 고득점은 무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해설을 진행을 합니다. 자, 1번 지문요. 민법 총칙 파트에서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문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 특히 2번 지문요. 우리가 실적 파트에서 많이 공부했던 지문입니다. 근데 2번을 답으로 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겁니다. 신의책의 파생 원칙과 관해서 사정 변경의 원칙의 적용 범위와 관해서 판례는 사정 변경으로서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와 관해서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불확정 채무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지문은 확정이다. 그죠? 확정 채무. 따라서 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채무가 확정이 되기 전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하기 전에 이미 주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습니다. 근데 5번 지문요.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죠. 무효는 끝까지 무효죠.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효가 유효로 뒤바뀔 수는 없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무효 주장 행위는 신의책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2번 지문은 상당히 쉬운 지문이죠. 예. 정답은 바로 1번이죠. 민법 1조를 묻고 있다. 그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도 없고 간섭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죠? 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지문으로 갑니다. 물건의 분류와 관한 어떤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예. 등류는 소비물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항소는 가분물이 아닌 불가분물, 자동차는 집합물이 아닌 합성물, 유명화가의 특정 작품 부대체물 앞에는 불융통물에 해당합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지문으로 갑니다. 권리의 종류 중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많이 우리가 연습했던 지문이죠. 예. 예약 완결권,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지문으로 갑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자, 정답은 4번이죠. 예. 이와 같은 재산행위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경우는 그 재산행위가 아무리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나머지 지문은 미성년자일지라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행위들에 해당하죠.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예. 지하수, 온천수 등은 언제나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죠? 예,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수목은 토지의 일부지만 지상권자 등과 같이 뭐요? 권한 있는 자가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치 않고 식재한 지상권자의 소유가 되죠. 자, 건물은 언제나 토지하고 별개 독립한 물건. 자, 나머지 지문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7번으로 갑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이죠. 예, 최신 판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이와 같은 사안은 특별실종이 아닌 보통 실종 사건이다 했습니다. 그죠? 예, 정답은 5번이 됩니다. 8번. 자, 8번 지문도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지문 중에 하나,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지문이죠. 현행법상 재단법인은 뭐요? 영리법인이 있을 수 없죠. 언제나 비영리법인만이 가능하다 그랬다. 그죠? 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9번 지문으로 갑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예, 정답은 3번이죠. 태아는 개별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A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유정에 관해서는 태아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정려는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문제로 갑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 사유만 골라내시면 되죠.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 사유는 사원이 한 명도 얻게 된 경우, 또 하나가 뭐예요? 총회 해산결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1번 지문으로 갑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본 지문이 답이 됐다. 그죠? 63조. 이사가 없거나 결혼으로 인하여 법인의 손해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은 임시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직권도 안 되죠.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2번으로 갑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46조를 묻고 있다. 그죠? 재단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설립자 또는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목적이야 다 변경할 수 있다죠. 예, 틀렸습니다. 정답 3번. 13번 지문으로 갑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정확하게 외워달라 했죠. 그죠? 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나머지 기억내어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예,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찾고 있다. 그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기억내언이죠. 그죠? 예, 기억내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4번 질문으로 갑니다. 준법률행위 해당사를 모두 고르면은 이와 같은 지문들이 수험생들이 다 찾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예, 최고. 각종의 최고 거절, 의사의 통지, 예, 준법률이다. 그죠? 그 다음에 승인, 통지, 간염의 통지죠. 준법률행위. 그 다음에 모주물 선점, 유실물섭 등등이요. 사실행위, 예, 그 중에서 순수 사실행위, 호락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그죠? 따라서 모두 준법률행위에 해당하죠. 그죠? 정답 5번이 됩니다. 15번 질문으로 갑니다. 103조 문제에 해당합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예, 변호사법 위반의 행위로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정답은 4번. 16번 지문으로 갑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난이도가 있는 지문 중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된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는 거래 안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면 족하죠. 그죠? 가실이 있다도 보호가 된다.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로 갑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민법 총칙 중에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보충적 해석이란 성립한 법률행위에 텀이 있을 때, 저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 빠진 부분을 제3자가 당사자가 알았다면 가졌을 가상적 의사를 통해서 그 빠진 부분을 메꾸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 성립한 경우에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질문 뭐요? 사실인가 쓰면 법으로서는 효력은 없다고 하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행위 해석의 두 번째 기준에 불과하고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때문에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 4번 질문은 틀렸죠, 순서. 5번 질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많이 다뤄봤던 해석 파트에서 가장 전형적인 지문이었다고 그죠? 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8번 문제로 갑니다. 법률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업 시간에 강조했고 최근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했죠. 그럼 다시 법목에서 취소 추인은 할 수 없지만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당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그죠? 그때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 지문으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정이 벽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빙에 적극 가담하여 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고 벽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리인의 행위가 103조 2반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가 무효이다, 취소이다가 문제될 때 그 모든 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다만 인정되면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모두 누구에게? 본인에게. 그죠. 그래서 정답 5번. 대리인정이 매도인 갑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한 사정을 본인 병이 뭐야?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대리인의 103조 위반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 그죠. 즉 대리인의 대리권 범인에서 행위는 법적으로 본인 자신의 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대리인의 행위가 103조 위반에 무효라면 본인의 선의 무과실 불문하고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20번 문제로 갑니다.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죠. 가실상계.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일지라도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상대방의 가실을 주장해서 자신의 책임을 가실상계를 떠나서 책임을 경감이 될 수 없다. 그죠? 예.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연습했던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1번 문제로 갑니다.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키로 을과 합의하였다. 그 후 갑이 착오를 유서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즉 민법 총칙 중에서는 그나마 난이도 있는 지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려면 그 착오가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죠. 근데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요?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그죠? 따라서 표의자 갑이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종료 착오임을 입증을 해야 되죠. 근데 중과실은 누가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죠? 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2번 문제로 갑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시효 완성 이후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죠. 그죠? 시효 완성 전의 승인만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하튼 시효 완성 후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뭐요? 추정이 될 수 있다. 그죠? 간주가 된다. 됐죠. 그죠? 간주는 법에서만 간주 규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 행위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추정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채무자 행위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추정이 됩니다. 간주가 된다는 표현은 틀립니다. 간주는 법에서만 간주 규정을 둘 수 있을 뿐이므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3번 지문으로 갑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고 해제 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비소급표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소개할 수가 있다죠. 147조에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자, 민법 총칙의 마지막 지문으로 갑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176조 문제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압류가 있었다. 그죠?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소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이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을 시키려면 그 압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죠? 176조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껏 민법 총칙의 문제들을 살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는 N형과 비해서 조금 더 평이했거나 또는 뭐야 최소한 대동소이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권법에 관한 지문으로 갑니다. 지상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지문이요.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우리가 읽으시면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즉 담보 가등기 될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죠. 그 이후에 그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에 그 가등기가 본등기가 격려해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뭐요?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향권은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간섭법상의 법정지향권이 성립을 하려면 일단 매매 등 처분행위가 있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뭐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대지에 담보 가등기가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건축된 건물 소유란 간섭법상의 법정지향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으로 인한 효과는 누구에게만? 완성 당시에 소유자인 등기 명의인에게만. 그죠? 따라서 취득 시효를 완성을 했더라도 뭐요? 그 완성 전에 소유자가 제3자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 시효 완성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고요. 저당권에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즉, 난이도가 있는 지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수업 시간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기본적인 지문에 해당합니다.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고 물권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 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당연히 매수인은 등기에만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이고, 그 다음 법률 규정이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지만 유일하게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자가 되죠. 따라서 시효 취득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이죠. 그죠?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연히 임차인의 임대인의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는 채권에 해당한다. 그죠? 니은은 위조 서류에서 맞춰진 이전 등기, 즉 위조 서류를 통해서 소유자 명의의 등기를 뭐요?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당연히 물권 변동은 없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는 기존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등기 명의나 포로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청구권에 해당하죠. 그래서 나머지 니을을 제한 나머지죠. 그죠?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을이 채권적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이에 해당합니다. 28번 지문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집합물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두 가지 예가 있었죠. 그죠? 공장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 또는 판례 사항과 같이 집합동산인 뱀장어 일지라도 뭐요? 종류, 장소, 소량 등의 지정에 의해서 양도담보 설정자의 나머지 일반 재산과 구별해서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집합동산 전부를 하나의 양도담보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죠. 틀렸습니다. 정답 3번. 29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가실에서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359조입니다. 원칙적으로 저당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가실은 설정자가 수취권자죠. 다만 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는 저당권자가 수취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다만 그 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로 넘어간 경우는요,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사실을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0번으로 갑니다. 전세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들죠? 전세건의 대상은 타인 소유 부동산이죠. 따라서 토지와 건물 모두를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1번 질문으로 갑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유치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간이 변제 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탈세입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간이 변제 충당이 허가가 있으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하나로서 187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지문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1번 지문은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만 있을 뿐 물상대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부 부동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반성에 관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경매청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지문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32번으로 갑니다.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질권 파트가 우리 시험에서는 17회차에 한 번 본격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이후에는 유치권과 더불어 어떤 종합적인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된 바 있지만 단일 문제로 출제된 경우는 이번 24회차가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권 파트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질권 파트는 출제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봤는데 질권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자, 그래서 답도 쉽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지문이요. 물상보정인은 수탁보정인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32번 지문으로 갑니다. 정답은 1번이죠.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에 따라서 발생한 채권관계는 법정 채권 채무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34번 질문으로 갑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예. 조문 문제로 여러 번 연습을 했죠. 도급인이 파산된 경우에 수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하죠. 다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더라고요. 망한 것만 또 힘든데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면 더욱더 힘들겠죠. 따라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예, 674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5번 질문으로 갑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문 중에 하나죠. 572조입니다. 갑이 을에게 X 토지 1,000제곱미터를 10억 원에 매도했는데 그중 200제곱미터가 타인 소유인 병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을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와 같은 권리 일부가 제3자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더라. 그때리요 선의 매수인이라면 잔존 부분만이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더라. 그죠? 예.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답입니다. 정답 4번이 됩니다. 36번으로 갑니다. 기본 지문이죠. 정답은 2번 거죠. 대표적인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7번 문제로 갑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지문이 답이 됩니다. 갑은 그 소유 X주택을 을에게 매도키로 약정을 하였는데 인도와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채권자인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X주택이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그때는 위험 부담이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하죠. 따라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38조죠. 예, 정답 4번. 38번 질문으로 갑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질문이에요. 갑이 자신의 가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반대로 무가실 책임을 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이죠. 나머지 불법 행위 책임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실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해자가 자신에게 가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갑이 소유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가실 책임이죠. 나머지 다 가실 책임이다. 그죠? 그래서 디귿만 빼면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9번으로 갑니다. 변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연습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즉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영수증의 교부죠. 따라서 지명 채권증서와 변제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랬다고 하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갑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정답은 4번이죠.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지금껏 24회차 주택관리사 시험 1차 시험의 2교시 시험은 민법 지문을 해설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평을 한다면은, 일단 23회차와 비교했을 때 뭐냐, 최소 4문제 정도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월해졌다, 그죠? 따라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민법은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실패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과 더불어 실패의 원인을 곰곰이 분석하셔서 다음 시험에 재도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저는 24회차 1차 민법 시험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